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옛날에는 주자가 나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2루하고 3루의 주자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홈스틸로 뛰어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견제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겠죠. 좀 주제를 바꿔서 요런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네. 과거에는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네. 아, 이제 경기 안 좋아지니까 기준금리 덜 올리겠지라고 지난해 내내 그렇게 생각을 네네.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bad is good이란 말도 생겨났고, 그러면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경제 지표라도 좋게 나타나서 아 그래 경제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그냥 정석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시장이 균형을 찾는다라고 하면 좋은 지표가 나오는 게 제일 나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이게 경기 침체가 셀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하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무너지는데도 주식시장이 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금리를 낮추는 속도보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게 빠를 것이다. 그 강도가 클 것이다. 이러면 시장이 흔들려요. 네. 경기 침체 리스크를 읽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작년도 11월에 바닥을 만들게 되는데 주식시장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배드 이즈 굿보다는 굿이 훨씬 낫습니다. 예, 굿이 결국엔 나은 건데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물가는 빠르게 안정이 될 겁니다 라는 기대를 해요. 네. 두 번째는 성장은 위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오는 게 최고죠. 뭐냐면 물가는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성장은 생각보다 둔화가 안 되는 거죠. 골디락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기대를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 너무 최상의 시나리오에 빠져 있는 건 아닐지 좀 걱정도 되는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는 연준도 성장 부양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00bp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고, 이게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응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베스트 시나리오. 그렇죠. 이게 이제 베스트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네. 이런 기대감이 만약에 반대로 돌았을 때는 네. 약간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벗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조금 과한가 과하지 않은가, 요걸 우리가 좀 관건으로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용 지표잖아요. 네. 그 실업률이 3.4%더라고요. 아, 네. 반세기 최저죠.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아닙니까? 완전 고용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금리를 안 내려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뭔가 네. 이제 상충이 되는 지점인데. 옛날에 반세기 최저 실업률인데도 금리를 낮췄잖아요. 코로나 같은 거 터질 것 같으니까, 내지는 미중 무역 전쟁 하니까 예. 실제 실업률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낮췄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렇죠. 선제적으로. 예. 프리엠프티블리. 예. 그렇게 나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할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용 지표가 지금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과거 고용 지표 틀을 보면은 최저치까지 바닥까지 내려오면 갑자기 확 올라가요. 네. 고용 지표가 최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약간은 과열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열이 나타나자마자 실업률이 쫙 치솟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과열이 나타나자마자 실업률이 치솟는다고요? 예, 과열이 나타나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깨버리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바닥을 기록한 그 다음에 어김없이 이게 경기 침체가 와요. 좀 시차를 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실업률이 하반기에 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행들 대출이 줄어들잖아요.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쪽에, 실리콘밸리 쪽에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벤처 쪽에서부터 고용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하반기에는 고용 지표가 지금보다는 좀 쿨다운돼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 지표가 조금 이제 말씀 표현을 쿨다운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올라간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뜨거운 고용이. 뭐라 해야 되나? 좀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아니면은 조금 그게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도 네. 결국에 공통적인 단어는 착륙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위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켓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연착륙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네. 경착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건 연착륙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기로는 조금 좀 세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연착륙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경기 침체가 옛날 같은 극심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용어지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 마일드 리세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약간 순한 맛. 네, 그렇죠. 네. 그 순한 맛 침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순한 맛 침체도 침체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난 뒤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 후에 그렇겠죠. 내리게 될 거라. 네네네. 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렇죠.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조금. 네. 그러니까 시장은 늦을 것이다. 예전에 연준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압박을 할 거고요. 예. 연준은 거기서 타이밍을 늦추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확인을 하고서 움직이려고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데이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지금 옛날에는 주자가 나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2루하고 3루의 주자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홈스틸로 뛰어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그렇게 만 편히 던질 수가 없어요. 네. 투수 입장에서. 네, 투수 입장에서 계속 바라봐야죠. 견제구도 던져야 되고. 네. 그래서 견제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겠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면서 그래서 계속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아마. 그것도 주자가 나가 있는데 발 빠른 주자, 막 그렇죠. 도루왕들이 그렇죠. 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진짜 답 없죠. 그럼 언제든지 막 조금만 공 느리게 던지면 언제든지 튀어 올라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투수가 미국의 연준이고 제롬 파월이라는 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보는 이제 관중들은 막 마음이 그렇죠. 너무 쫄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찌 됐든 간에 투자자들은 본인의 포지션을 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 예전 책에서도 많이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던 건데 고성장 고물가, 네.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이 4분면을 네네. 놓고 그때 가장 유망한 자산 배분에 네네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건영 팀장님 덕분에 그걸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려는 질문은 그거예요. 이제 4분면 중에서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까요? 그럼 이제 그 자산이 괜찮을까요?로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중요한 거 그 4분면 중에서 어디로 가게 될까부터를 뭔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어찌됐든가 저는 어렵지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알고 싶은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디냐죠. 지금은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높은 거지 않습니까? 저성장 고물가. 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물가가 잡힐 거 아니야. 이게 1번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면 그러면서 성장을 조금 더 깨놓으면 저성장 저물가로 주저앉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물가를 잡았는데 성장이 세게 나와주면 저성장 고물가로 고성장 저물가로 내려오겠죠. 네. 근데 이 가능성이 제일 낮을 것 같아요. 고성장 고물가로 계속 이어진다. 왜냐하면 금리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당장 고성장 고물가 국면에서는 뭔가 금리 인상이라는 강한 약을 한번 좀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다음 국면으로 가긴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4분면에서 우리는 지금이 저성장 고물가인데 시나리오는 4개잖아요. 저성장 고물가에 남아있다. 네. 아니면 고성장 고물가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는 안 잡히는데 성장만 올라오는 거죠. 지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의 가능성은 좀 드랍을 시켜놓고 그러면 남아있거나 아니면 저성장 저물가로 주저앉거나 이게 경기 침체예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갑자기 물가는 잡았는데 성장이 막 세게 올라오면서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 거죠. 베스트 시나리오죠. 최고의 시나리오죠. 좋은데. 그게 2017년 같은 장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세게 가면서 물가를 잡아내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국면에 남아있다보다는 밑으로 물가가 잡힐 거라는 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실으면 될 것 같고 네. 물가가 잡힐 거라고 한다면 저성장 저물가하고 고성장 저물가에 있는 자산들 있죠. 네. 얘네들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균등하게 나누니까
저성장 고물가에다가 2, 그 다음에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에 각각 4, 2 이렇게 박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건 맞는데 이럴 가능성이 60이고 저럴 가능성이 40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딱 하나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네, 그렇죠. 경제라는 게. 예. 그러면 그걸 생각했었을 때는 내가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다가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네. 그렇잖아요. 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 저성장 고물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보면서 저성장 고물가에 있는 자산을 담는 게 제일 문제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원자재 담으면 작년 4월 5월에 국제유가 140불에서 원자재 담는 거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네, 미래를 그렇죠. 앞서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샘플로 말씀드린 게 4, 4, 2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아니다. 내가 봤을 땐 침체의 확률이 높다. 그럼 5, 3, 2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결국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일단은 고성장 고물가에서는 앞에서도 표현했듯이 쓴 약을 네네.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확률로 따져보면은 저성장 저물가냐 고성장 저물가냐 네네. 그래서 물가는 좀 4, 4, 2 정도 잡힌다는.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려 본 거죠. 네네. 근데 그 공통 자산? 공통 분모에 있는 자산이 채권이네요. 아, 네네.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물가가 하락을 하면 네. 물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높아졌던 금리가 주저앉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채권 자산 쪽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이제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네. 우리가 채권을 조금은 좀 담아놔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보실 게 뭐냐면 네. 채권 금리가 그래서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4.5에서 3.5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는 건데 항상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살 걸. 작년 10월에 네, 그렇죠. 막 미친 듯이 시장 흔들리고 뭐 무슨 뭐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고 그렇죠. 막 이럴 때 그때 채권을 샀어야 완전 바닥에서 잡는 건데라는 생각을 2023년 5월에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정기예금 5년짜리 하신 분들 있죠. 5.3에. 예. 그런 케이스가 채권에 투자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라는 것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쩌면 시장이 지금 이미 저물가가 됐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움직이고 있다면 네. 이게 하나의 착시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먼저 가 있는. 너무 먼저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채권도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이럴 때는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아, 예, 지금은 앞서갔었을 때는. 채권이 더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빠르게.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걸 가정했었다면은 채권 자산을 조금은 담아놨겠죠. 근데 내가 채권만 갖고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의 방향성, 금리 방향성을 보고 베팅하잖아요. 그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순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분산 투자라는 건 여러 개를 나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들어가니까 깨지더라도 메워줄 수 있는 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공통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저성장 저물가의 경기 침체라는 걸 바라본다면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을 같이 끼우고 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전자산으로서 국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를 조금 담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금과 같은 자산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금 네네. 그리고 달러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 예,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제 적립식으로 조금씩 담아 놓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달러를 어찌됐든 간에 원화로 사는 건데 네네. 지금 원화가 굉장히 이제 약세인 네. 상황이고 얼마 전에 거의 뭐 1340원대 있다가 뭐 1320원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미국이 다 올린 것 같다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달러도 강세를 가다가 어느 정도 약세로는 와 있는데 원화는 더 약세예요. 아, 네네. 이거는 뭐 무역수지 적자고 경상수지 적자니까 좀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만약에 달러 자산을 산다 했을 때 나중에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이제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원화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달러 자산을 샀던 게 조금 이렇게 환차손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앞서갔나요? 주식을 바라보면서 예.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율은 진짜 귀신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환율은 어느 정도의 그 국제 공조를 통한 개입도 일어나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네. 위기가 찾아오면 달러가 한 번씩 탁탁 튀어요. 네. 그걸 달러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투자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이 자산이 갖고 있는 엄청난 특성 하나 있죠. 그 특성을 갖고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올 때는 달러가 튈 거야.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냐면 내 포트에 달러를 담는 거죠. 네. 얘는 보험이야. 다른 애들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 얘는 보험이야. 오르든 떨어지든 얘는 나중에 정말 힘들 때 날 지켜줄 거야. 아하. 이거죠. 말 그대로 보험. 네. 그 컨셉으로 접근하신다면은 환율이 오르내리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향후 10년, 20년 안에 위기 한번 오지 않을까요? 그때 달러가 한번 또 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죠. 예,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달러를 밑에 깔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분면, 네네. 분면에서 요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죠. 항상 네, 조언을 그렇죠. 해주신다라는 예. 거. 근데 이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은 막 뭔가 달러에 몰빵, 채권에 몰빵. 그렇죠. 예, 그러실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항상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또 주식에 몰빵이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전문 투자자시고 뭐 이제 그 굉장히 좀 그런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 그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쪽 직장인이고 투자로만 계속 신경을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매크로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장에서 이걸 하나하나 대응한다는 건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케이스라면은 분산 투자 쪽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분산 투자. 네네. 끝내기 전에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분산 네. 투자에서 뭐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네.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분산 투자라고 하면 다들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저도 분산 투자 옛날에 처음에 투자 시작을 할 때는 분산 투자 왜 하냐. 몰빵이 좋지. 그 분산 투자 하라고 하면 항상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아요.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네. 분산 투자하면 안전해요. 모르는 사람 없죠. 예.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되게 공자님 말씀 같고 이게 근데 하다 보면서 점점 느끼는 게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거고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바뀐 적이 없었잖아요. 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한 겁니다. 네.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상태에서 깔아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 저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할 때 꼭 고민해야 되는 거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식 여러 종목을 사는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산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주식과 채권을 나누는 방법도 분산 투자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주식, 채권, 원자재 중에서도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자산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것도 분산 투자가 될 수 있고 시점 분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개로 나누는 거를 여러 차게 또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일종의 이제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는 분산 투자의 하나로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자산 시장을 따라간다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물을 들고서 물고기를 잡으러 뛰어다녔던 거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냇가에서 이 족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들고 쫓아다니면 물고기 못 잡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족대 들고 쫓아가면 못 잡아요. 어딘가에 길목을 잡아놓고 어항처럼 뿌려놔야지 네.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려야지 들어올 때 쳐올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매크로가 막 바뀔 때 그리고 업종 간에도 순환매가 막 돌고 자산 간에도 순환매가 막 돌 때 이걸 뒤에서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족대 들고 쫓아가는 거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떡밥 깔아놓고서 눌러놓고 그렇잖아요. 좀 한 2-3시간 있다가 궁금하더라도 그죠. 근데 저기 애기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 거 어항 깔아놓으면 5분에 한 번씩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깔아놨던 어항에는 물고기가 없었어요. 항상 이상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항상 가서 봤는데 너무 화가 났던 게 물고기들이 저한테만 안 와서 울은 적도 있어요. 아버지가 깔거나 삼촌이 깐 거에는 물고기가 잔뜩 있거든요. 네. 물고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오니까. 이게 사람이 뭐지? 계속 자주 오니까 내가 그 근처에 안 가려고. 안 가죠. 네. 그래서 삼촌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쪽 내가 깐데 근처엔 가지 마 이거였거든요. 전 계속 가서 봤어요. 수시로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매크로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주의할 거는 시장이 기대하는 그대로 될 거라는 생각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왔었던 연준의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갖다가 이번에 좀 제기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야.